금융위원회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옥죄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7월 시행을 앞둔 3단계 DSR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성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이거 또 이제 머리 아픈 얘기 나왔구나. 지난 20일 날 이제 가계부채 점검 회의 금융위원회에서 열었고 네. 이제 여기서 3단계 DSR 시행안이 이제 확정이 됐고. 네. 그러면 그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하는 배경을 보면은 네. 가계 부채에 대한 증가 뭐 이런 증가세에 대해서 우려들이 있는 거로 보여지고 또 금리 변동이 한창 심했었잖아요. 그런 네. 시장의 리스크가 워낙 컸다 보니까 금융 불안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예방하기 위한 뭐 그런 제도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원회에서 20일 날 가계부채에 대해서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에다가 이제 스트레스 그 금리를 더해서 시장에 이제 대출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요. 3단계에는 보면은 금융 대출에 이제 한 1.5%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1단계가 0.38%에서 2단계에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이제 신용대출을 포함을 하고 거기 0.75였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더해서 1.2%까지도 됐어요. 그게 이제 7월부터는 3단계가 들어서면서 1.5%를 가산해서 금리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2단계 보시면은 0.75%잖아요.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신규 취급액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0.75%만 가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그 지금도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저렇게 차등을 줬었는데 네.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그런 거지 뭐 대출을 그 운영을 안 해줘가지고 좀 대출을 안 받는다? 오히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가 지방보다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많이 받거든요. 만약에 지방에 좀 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나왔던 2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1단계로 돌아가야 되는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1단계와 3단계를 정도의 차등을 줘야지 지방 쪽에 좀 온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시뮬레이션을 보더라도 이 연소득을 1억으로 만약에 네. 이제 산정을 하게 된다면 적용을 안 하게 되면 6억 8천 정도 나왔던 그 수준에서 2단계에 보면은 변동형은 5억 9천, 혼합형은 6억 3천, 그다음 주기형은 6억 5천에서 3단계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라면 변동형은 한 5억 7천으로 줄어들어서 약 한 3% 줄어들어서 한 1,900만 원 정도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가장 혼합형 이제 앞에는 이제 거치로 하다가 향후에 전환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한 3,3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한 5%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은 뭐 수도권 지역에는 금액이 뭐 한 5% 정도 최대 한 5% 정도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제 수도권에 사시고 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소득이 좀 높잖아요. 그 연봉을 1억 기준으로 본 거기 때문에 연봉이 뭐 2억, 3억 정도 되면은 저 금액 자체가 뭐 한 2배 정도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에 뭐랄까요? 뭐 적용,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다라고 해도 소득이 높고 주택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서울 수도권 시장에서 3단계 도입한다라고 해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도권의 그 주택담보대출에서 1.2%에서 지금 1.5% 정도 스트레스를 더하기 때문에 예전 대비했을 때는 시장에 좀 적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 정도 오르는 거 가지고 주택가격을 과연 잠재울 수 있겠냐라는 거는 좀 의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건데, 근데 뭐 사실 양극화 해결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이게 대출이 강화될 경우에는 서울 내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진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주택시장을 보면은 뭐 제가 관찰하는 걸 설명드리면 서울에서 강남하고 마용성 지역은 부동산 정책에 좀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다음에 서울의 외곽 지역은 일반적으로 금융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대출이나 금융에 대한 부분에 좀 예민하게 작용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교통에 좀 예민하게
좀 작용하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트레스 DSR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좀 금융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서울의 외곽 지역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항상 뭐 나오는 노도강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대출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 조달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강남권 대비했을 때 소득 계층이 조금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금 여력이 있고 소득이 높은 강남 지역에는 이런 대출을 의존을 하지도 않고 집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금융에 대한 그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 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남구와 노원구 지금 그 매매가의 차액에 대한 추이들 뭐 저런 것들 보시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저런 그 가격에 대한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처음에 1단계에서 2단계에 들어갈 때만 해도 시장에 일정 부분 충격을 줬었는데 시장은 항상 좀 적응을 하고 또 우회를 하고 시장의 그 흐름에 따라서 또 반응을 하는데 이 1단계에서 2단계 들어갔을 때만큼의 충격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서울의 외곽 지역에 좀 충격을 주지만 금리 같은 경우는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또 소득이 증가하고 뭐 산업이 좀 활발하게 돌아가게 된다면 소득이 늘어나고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양극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지방보다도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들도 있거든요. 뭐 지방의 주요 광역시보다도 주택가격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의 대출 한도도 줄어들면서 그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과 비강남권 그리고 중심권과 외곽 지역의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송 대표님, 지금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이 3단계 DSR 시행안을 갖다 이제 확정했다는 것이고, 네. 그럼 발표는 언제쯤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발표는 뭐 발표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발표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발표됐고 7월부터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6월달 이제 7월부터 시작되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5월. 지금 사람들이 또 땡겨서 대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그 막차 수요가 네, 네, 지금 네. 대기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 대비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도를 뭐 최대한 총량으로 조정을 하겠다. 누가 대책을 마련한다고요? 뭐 이제 금융당국에서 금융당국에서? 은행, 예, 이제 네. 뭐 네. 금융당국에서 은행에 어느 정도의 그 사인을 주겠죠. 예. 그러면서 지금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비대면을 통해서 주담대를 신청을 하면은 1일 150건으로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1일 150건이고 기간은 지금 한 달 조금 더 넘게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우려가 되는 거는 소위 말하는 그 이제 컴퓨터 다 켜놓고 네. 그 비대면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핸드폰으로 할 거 아니에요. 예. 핸드폰이나 컴퓨터 켜놓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오픈런 뭐 또는 우리가 여행 상품 싸게 나오면은 막 서로 광클릭 하잖아요. 하루에 150건이면 주택 수가 굉장히 많은데 예, 상당히 좀 제한적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50건이면 뭐 열흘이면 한 1,500건, 그다음에 뭐 30일 정도 하면 한 4,500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 대출을 많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150건으로 제한을 걸어놨고요. 하루에 아니 근데 솔직히 여쭤볼게요. 하루 150건인데 네. 저 어떻게 하면 그 당첨됩니까 그거? 저 모르겠어요. 그 얼마나 뭐 클릭하든지 뭐 랜덤으로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얼마나 뭐 빠르게 하냐에 따라 달라 있겠죠. 그리고 예. 뭐 연재 씨 무슨 특별한 노하우 있어요? 이런 경우에? 예전에 그 저 어릴 때 그 오락실 가면은 게임 같은 거 뭐 자를 가지고 이렇게 튕기면서 뭐 올림픽 게임 같은 것도 했고 뭐 요렇게도 하고 했던 거. 아니 물론 저도 갤럭 세는데 이거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서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왠지 서버 첫날 뭐 열리고 하면 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거의 들어서. 연예인 콘서트 티켓팅 하는 네, 느낌으로요. 청약 같은 거 예전에 청약도 로또 청약 나올 때 막 서버 폭파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뭐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가계대출을 하면서 예전에 또 코로나 시대 때는 또 비대면을 장려를 하다가
앞으로는 이 그 스트레스 DSR 3단계 두고는 이제 만약에 비대면 하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5%를 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게 30년 동안 대출 받는데 그 뭐 월차를 낸다든지 뭐 0.25%면 크잖아요. 그거 크죠. 예. 크죠. 월차 내 가지고 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뭐 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월차 내야겠구나. 점심시간에 잠시 갈라 하면은 네. 가뜩이나 창구에 별로 직원도 없는데 그중에 또 절반은 또 점심 먹으러 간다고 해서 비어 있으면은 번호 뽑아서 한 2시간 앉아 있다가 그냥 들어와야 될 수도 그렇죠. 있네. 은행 다니시는 분들 또 오프라인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나 핸드폰에 좀 숙지가 좀 잘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창구에 네. 좀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그래, 많아서 맞아요. 조금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크다가 있습니다. 어지간한 은행들 요새 또 지점 통폐합하고 있는데 여기 있던 은행 어디 갔어 이러면서 또 이제 한참 찾아다녀야 되는구나.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어떤 특정 쏠리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제 그 대출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거 기자들이 찍어가지고 아마 자료들 기사로 좀 나오지 않을까 하기야. 뭐 로또방도 어떤 데는 뭐 줄 서서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지간하게. 이게 이제 3단계 DSR이 네. 7월부터 시행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6월에 대선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양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관심인데 각 후보들은 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뭐 손을 거의 안 대겠다. 그러니까 뭐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요. 김문수 후보는 지금보다 좀 활성화를 위해서 좀 감세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을 보면은 세제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대해서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폐지를 하겠다라는 쪽이고요. 종합부동산세도 뭐 유지, 그다음에 양도세도 이재명 후보는 유지가 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완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로 보면은 종부세는 유지가 아니라 조금 더 강화하는 쪽, 그다음에 양도세나 취득세는 상당히 좀 낮춰야 되는 그런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는 약간의 좀 올려주면서 저 뭐 개인적으로는 종부세가 아니라 종부세랑 재산세는 통합을 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취득을 하고 양도하는 그런 세제는 지금보다도 상당히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는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은 그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과하게 한다라면은 이게 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 또 공급에 대한 그 불안정세 그리고 인구뿐만 아니라 도시가 상당히 늙어가는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환수에 대해서 소위 그냥 속된 말로 다 뜯어가면은 글쎄. 예. 뭐 그 예. 재건축 사업을 할 의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정 부분들 상향을 하는 부분들 뭐 1억만 좀 넘게 되더라도 소위 뭐 한 50% 정도 절반을 뜯어가는데 거기에다가 향후에 또 양도하면 또 양도세 내야 되기 때문에 글쎄, 네. 실질적으로 뭐 세금만 내다가 거의 끝나는 판이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뭐 재건축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비중을 좀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된다면 뭐 낡은 아파트만 남아 있게 되고 그러면 도시가 좀 늙어가고 주택의 질도 저하가 되고 그러면 새 아파트 쪽에 쏠림 현상들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은 재건축 초과이익은 좀 손을 보고 종부세나 이런 부분들은 유지가 아니라 좀 통폐합을 해서 종부세는 재산세로 가고 그다음에 양도나 취득세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좀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냐라는 게 뭐 제가 시장에서 좀 참여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런 방향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세정이라는 것이 세금 정책이라는 것이 네. 참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한국 경제 좀 부품한 거품도 끼고 어떤 네. 부작용도 있었지만 집 서로 막 사고 팔고 네, 이 집 저 집 뭐 이렇게 이사철 되면은 뭐 네. 진짜 분주하게. 분주하고 네. 그러면서 뭐 가구도 새로 한번 고치고 그렇죠. 도배도 네. 새로 한번 하고 네. 활력이 없어요 요즘에. 요즘은 그런 게 안 보이니까. 네. 아니 근데 사도 세금이야. 네. 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몰라도 팔려고 해도 또 세금이야. 갖고 있어도 세금. 갖고 있어도 세금이야. 네. 뭔 죄가 그렇게 많아요?
뭔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온통 세금이야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일각에서 뭐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그냥 커피숍에서 만나서 하는 사람들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얘기예요. 네. 뭐 그 졸업하고 나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정치권에 참여하고 뭐 그 공무원 일하다가 이제 하는 사람들 세금 제대로 자기 사업 한번 해본 사람 없고 직장에서 장기간 근속 뭐 한 10년, 20년씩 근속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는 뭐 정치권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문제들 제기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안 내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맡아서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들 많이 아까 하죠. 우리 좀 전에 전화 연결했던 이장훈 세무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상속세. 자기가 상속세에 해당 안 될 때는 상속세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어떤 잣대를 제시하죠. 네. 그런 어떤 뭐 불로소득 아니냐 뭐 이런 짓인데 자기가 다음은 몇 백만이라도 한번 내는 상황에 와보세요. 바로 입에서 욕 나온다니까 다들. 근데 국회의원 월급 올라가는 건 만장일치로 금방 그거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제초안 너무 막 줄여 싸서 네. 그 재건축 네. 초과 이익 환수제 이거 제초안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그대로 시행하자는 쪽이고 네. 이제 김문수 부처께서는 이걸 폐지하고 네. 어쨌거나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갈리는데 정책 방향 제시는 이 일부 지자체에서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죠.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네. 지금 7곳에서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뭐 국토부 같은 경우는 시행 여부에 대해서 상황 보고 좀 결정을 하겠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뭐 부담금을 한번 정해놓고 뭐든지 하나를 딱 정해놓고 나면 그 상황으로 이제 쭉 이어져야 되는데 예. 지금 재건축을 부담해야 될 곳이 세대로 보면은 262만 세대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262만 세대? 그렇죠. 곱하기 이제 뭐 여기 한 3 정도나 4 정도 예. 하게 되면 거의 한 한 8, 예,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시장의 충격이 크고 자칫 잘못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사업지들 뭐 돈이 좀 있는 곳들이야 부담금 내고 뭐 내고 집 새로 고친다 예, 하고 가겠지만 예. 자금 여력들이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긴축되어 있고 뭐 돈이 잘 안 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런 부담금 내는 가구가 262만 가구라는 거는 좀 부담스럽게 되고 있죠. 그리고 일기 신도시 공약들 한창 냈었잖아요. 일기 예. 신도시 특별법 해가지고 뭐 5개 신도시에도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도 좀 진행이 되기가 좀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가구당 1억 원씩 내라 재건축하기 위해서 네. 저라도 안 내키겠는데. 근데 지금 1억 내는 곳들도 있겠지만 초과이익이 예. 많은 곳 같은 경우 뭐 10억씩 나오고 뭐 7, 8억씩 나온다 보면은 대출 받아야겠네.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사업 진행하기가 좀 어렵죠. 뭐 소위 뭐 한 3억, 5억 정도 하는 지역의 아파트가 1억 내라고 하는 것도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좀 진지하게 이거 뭐 좀 시뮬레이션도 아니, 돌려가면서 해야지 뭐 일을 하자는 겁니까? 이념적으로 좀 접근하면은 말자는 겁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그래요.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